네, 안녕하세요. 꿈산책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꿈산책가입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떨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목은 이렇게 꿈을 향해 산책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본의 아니게 사실 알려줄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 딱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신비주의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누구인지 어떤 꿈을 향해 산책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떨리기 때문에 플렉스 타임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플렉스가 뭔가요? 구글 플렉스는 지르는 거, 네, 신나게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기 자랑을 좀 해볼게요. 저는 2005년에 입사를 했고요.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생각보다 제가 일을 잘해요. 네,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4년 걸리는 과장 진급을 3년 만에 했습니다. 회사에서 1년간 중국 어학연수도 갖다 보내줬어요. 공짜로. 주재원 제안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좀 릴렉스가 되네요. 근데 3번을 제안을 받았는데 3번 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어두워졌죠, 페이지가. 아까 막 밝았는데. 제가 2016년 10월에 결혼을 했어요. 조금 이제 남들보다는 나이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16년에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허니문 베이비가 되는구나. 그럼 난 2016년 10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바로 임신하고 17년에 출산해서 좀 쉬었다가 18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주재원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제 인생 로드맵을 그렸어요. 제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상품 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로드맵을 그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인생 로드맵도 그렇게 그렸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임신이 됐었어요. 12월 달에 바로. 그래서 역시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딱 결혼하고 바로 임신되네. 출산만 하면 되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죠? 유산을 했어요. 오늘 울지 않기로 열매꽃님이랑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들 사실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되는 건 너무 흔한 일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었어요. 다만 로드맵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반년 정도 미뤄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쉽게 임신이 그 다음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정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1년 후에 또 임신이 됐는데 역시나 심장 소리까지만 듣고 또 유산이 됐어요. 이제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2차례 옮기고 3번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사실 무섭기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알아보신 거죠. 얘가 간절함이 없는 아이구나. 임신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뭔가요? 여기 왜 왔어요? 회사의 노예예요? 회사의 하인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순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이 소중한 게 뭐라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바로 즉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임신을 원해서 난임병원으로 오는 분들은 전 아이가 갖는 게 가장 소중해요 라고 바로 즉답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내가 쌓아온 경력, 앞으로 만들어갈 커리어 패스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너무 되게 짜증이 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래, 내 인생이 소중한 게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저는 사실 아이를 갖는 것도 제 인생 전체에 뭔가 부속품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걸 간절하게 제 뜻을 다 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 키워드가 뭐냐라고 이제 누가 질문하셨을 때 저는 결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19년에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휴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아닌 난임휴직을 사용했어요. 네, 감사하게도 회사에 난임휴직이란 제도가 있어서 사실 이 나이에 부장진급을 바로 목전에 두고 휴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번의 주재원 제안을 다 거절하고 저는 집에서 칩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냥 탄탄대로 빚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빚을 향해 가려면 지금 내 앞에 설계된, 신이 설계해 주신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터널을 빨리 들어가서 지나가야 그 다음 빛으로 향할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 결단을 내리고 그 고통과 시련의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휴직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아, 남편 너는 새벽에 출근하는데 나는 놀아도 되지롱, 늦잠 자도 되지롱, 막 너무 신났어요. 뭐 휴가 갖고 아니면은 뭐 매일매일 일요일 갖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 아시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면 더 우울증 빨리 오는 거. 우울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가치가 없고 그 은퇴하신 분들이 느낀다는 식충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끼 밥 3끼만 시켜 축내고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고 너무 우울했어요. 살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우울해요. 이거 책 읽는다고 뭐 효과도 없고 지금 당장 써먹을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제안을 하셨어요. 블로그를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저는 블로그나 SNS 약간 색안경을 꼈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블로그야. 개인정보 오픈되면 어떡해. 지금도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관종이면 어때요? 내가 가진 거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무슨 관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소한 성취감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휴직을 하고 2019년 3월에 휴직을 하고 이렇게 4월 15일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조이풀이라는 닉네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제가 꿈산책가로 이미 바꾸고 알게 되신 분이라 뭐 무슨 조이풀은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 이 스토리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4월 15일에 휴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인데 4월 15일, 4월 15일, 4월 15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6일 글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직하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책 열심히 읽었잖아요. 주구장창 그래서 책 읽은 것만 올렸어요. 뭘 써야 될지 내 뭐 스토리를 쓸 것도 없고 딱히 그렇게 해서 막 쓰다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나 책 소개해주는 사람이네. 누가 나한테 이 명함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스스로 나 책 소개해주는 사람이네. 사실 조회수도 없어요. 2명 있잖아요. 1명. 근데 저 스스로 저에게 그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어제 새벽이님께서 책을 읽을 때 언제 기쁘시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전 질문을. 그래서 생각을 해봤 저는 책이 뭔가 작은 거라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면은 되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어머 그래 그 책을 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 너무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강의를 듣고도 변하기가 힘든데 책 한 권 읽었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책은 저에게 그렇게 변화를 준 대표적인 책들이에요. 이제 당신이 옳다. 정혜신 박사님 책 너무 유명하죠. 난임 시술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도 난임 시술을 이어가다 보면 시술을 하면 이 열흘 후에 피검사를 해요. 피검하면은 이제 결과가 당일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 점수가 100점이 넘으면 임신이 확정인 거고 한 50점 정도 넘어야 한 번 더 피검을 해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20점, 뭐 10몇 점, 어느 순간은 빵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피검 결과가 나왔는데 0점대니까 모든 약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 인생은 꿈산작가님 빵점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병원에서는 당신 잘못이 아니래요.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근데 난임 환자의 40%가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 불명이에요. 제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야. 내가 잘못됐어. 내가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책에 이런 구절을 만났어요.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라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제 존재 자체가 수용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CPR을 해주는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수용하는 저 스스로 저에게 CPR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던 책이고요. 다음 백만장자 메신저는 뒤에 좀 얘기가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세 번째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이 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계시는구나. 사실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왜냐면 종교가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페이지마다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미쳤어. 뭐 사이비 종교 얘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추천해 주신 분의 이제 성의를 생각해서 끝까지 꾸역꾸역 읽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난임 담당자 행정 처리를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휴직 연장을 하려면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불충분하다.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회사에서 말하는 그 증명서류라는 게 뭐냐면 다음번 시술일이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번 시술일은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늘도 몰라요. 왜냐면 호르몬에 따라서 사람 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아니 이런 난임 시술의 기초 상식도 모르는 이런 탁상행정들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화가 올라와야지 정상인데 전 원래 그렇게 화가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일할 때.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나에게 연락한 그 담당자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 담당자는 미혼 여성이시거든요. 미혼 여성이 난임시술 과정을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거에 서류가 불충분했으니 상사에게 좀 꾸지람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4가지를 외치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거든요. 그 4가지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섞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감정이 쫙 가라앉고 나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도 잠시 후에 그 4가지 말이 담긴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적 같았어요. 그날 비가 내렸거든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어요.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걷고 있는데 차가 확 세게 지나가서 물이 저에게 확 튀었어요. 물을 뒤집었었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너무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나 드디어 평화를 찾았어. 마음의 평화를. 제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책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은 이 책이 사실 집에 있었는데 저 잊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알게 됐냐면 강민구 편사님 차담을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책을 언급을 하셨어요. 책이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책을 이제 번안하고 해석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어요. 2016년에 당시 이제 팀장님이 생일 선물로 저한테 주셨던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회사 다니면 다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책은 다 일단 재미없는 책으로 분류하잖아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이 책에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를 지금도 사실 계속 소환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사냐? 제가 내 꿈 소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아, 오늘은 그냥 요가 30분 하기로 했는데 한 10분만 하고 30분 했다고 인증해버려도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지.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공정한 관찰자 자꾸 소환해요. 아,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게 떳떳할 수 있게 살자.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휴직을 하고 4월에 7월이 됐어요. 근데 요 사이에 사실 한번 쌍둥이 임신이 됐었어요. 돼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또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중절 수술을 받고 뭔가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정리가 됐을 때 그 전에 3개월은 너무 임신에만 정말 올인해서 특별히 한 게 없었어요. 블로그는 하고 있었지만 책 읽고 블로그 한 게 다였거든요. 첫 번째 아예 안 되고 두 번째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당연히 임신이 이제 임신 되는구나. 세 번째는 3-4번이잖아요. 인생은 원래. 그래서 세 번째 임신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복직할 거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셀프 미션이라는 걸 제가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디 누구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 혼자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이제 월 초에 올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올린 다음에 월 말에 이만큼 이번 달에 했습니다. 이거를 무려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한 게 요 외에 중국어 공부도 했던 달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 7월부터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산을 올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물론 한 달 할 때마다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 당연히 있죠. 이 하면서 중국어 교재를 2번을 뗐거든요. 그런 성취감도 있고 또 하나 타이틀이 하나 생겼어요. 꿈산책가님처럼 끈기 있게 이렇게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수식어가 저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꿈산책가님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 꿈소생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닉네임을 한번 바꿔요. 왜 바꾸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 당연히 될 줄 알았다고. 너무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감이 컸던 만큼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정말 계곡 깊숙이 빠져든 것 같았어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시험관 시술조차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아이를 처음 임신을 했을 때 태명이 조이였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 나오는 조이라는 기쁨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이름을 계속 항상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닉네임도 조이풀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힘들고 나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이풀이랑 이제 안녕하자. 태명했을 때도 유산되더니 조이풀도 잘 안 된다. 좀 새로운 이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꿈과 산책을 합쳐서 꿈산책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큰 의미가 없었는데 훗날 나중에 뒤에 왓칭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조이풀이랑 이별한 게 뭔가 필연이었구나. 하늘이 내게 정해준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그쵸. 여자랑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건 여자와 할머니가 같이 있을 때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걸 양자물리학에서 상보성의 원리라고 한대요. 이때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빛은 어둠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기쁨은 슬픔이다. 멋지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